그 단어 우리말 우리글 사랑하기 듣기 말하기 문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2단원이 듣기 말하기고 요 1단원 얘가 문법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문법만 해도 피곤할 텐데 중세 문법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외울 게 상당히 많다. 그래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오늘 이외에 다음 시간에 오시면 오늘 배운 거 좀 간단하게 빈칸 채우기 테스트를 본다 라고 좀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우리말 우리글 사랑하기 2단원은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거고 1번 국어의 어제와 오늘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이야기인 거죠. 국어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필기 잘 따라오셔야 될 거예요. 세종어제 훈민정음 용비어천가를 통해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특징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현대국어와 다른 중세국어의 특징 뭐 있어요? 가 무조건 시험 문제지. 한글 창제 이후 대표적인 중세국어 자료인 세종어제 훈민정음과 용비어천가를 현대국어와 비교해보면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특징을 알아보고 분위기, 국어의 변화 과정, 역사성을 이해한다. 2번에 나와 있는 거는요. 말을 예쁘게 잘 합시다. 우리말 잘 곱게 지켜보아요.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엄청 쉬운 단원이고 이 단원을 얻고 싶고 오케이. 얘네들은 패스. 20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국어의 어제와 오늘 소단원 학습 문제 자료를 탐구하여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특징을 이해한다. 요게 포인트죠. 비교하는 것들. 국어가 변화하는 모습을 탐구하고 바람직한 거. 얘는 9의 2단원에서 배울 거니까. 밑에 생활 속 생각 읽기. 어렵기 때문에 꼼꼼히 다 보고 갈 거예요. 역사에 관심이 많아 사극을 즐겨보곤 해. 장영실이 주인공으로 나온 사극을 보았지. 조선시대에 중세국어에 해당되는 말을 쓸 거예요. 치구기 같은 발명품을 만드는 모습이 너무 흥미로웠어. 어떻게 저런 걸 만들지 궁금했지. 타임머신 타고 가면 직접 물어볼 텐데 내가 조선시대로 가면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시간이 많이 흘러 지금과 다르지 않을까? 국어의 역사성 밑줄. 언어라는 건 어떤 말이 생기고 생성, 많이 쓰이고 발전, 안 쓰면 없어지는 소멸의 단계를 거치는 건데 그것을 국어의 역사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준다. 됐고요.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뭐 딱히 볼 거 없고 206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에서부터 슬금슬금 외우는 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울 단어는 중세국어인데요. 그러면 궁금하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중세국어예요? 라고 물어보면 고대, 중세, 근대 나누는데 중세국어, 고려, 건국에서부터 임진왜란 때까지. 훈민정음 창제를 기준으로 전세와 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고대, 근대 따로 외워놓으셔도 좋지만 실제로 우리들 시험 보는데 필요한 건 어디다? 여기다. 10세기부터 16세기, 고려 건국부터 임진왜란까지. 귀찮아도 한 번 더 쓸까요? 밑에다가 고려 건국에서부터 임진왜란까지. 자, 이제 또 봅시다. 중세국어. 고려의 건국에서부터 조선 전기까지의 국어를 중세국어라고 합니다. 이때의 조선 전기는 일반적으로 임진왜란 이전의 시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고려, 건국. 중세국어 시기에는 훈민정음이 창제되어서 비로소 우리말을 전면적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시기 구별, 전기하고 후기 나누는데 그렇게 많이 물어보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 부분을 체크해 두자. 주요 특징, 소리 나는 대로 쓰는 이어적기가 나타났다. 일단 용어는 나중에 정리할 거니까요. 이어적기, 다른 말로 연철이라고 해요. 2번,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3번,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이 밑줄, 모음조화 현상이 대체로 잘 지켜졌다. 그러면 궁금해해야지. 양성모음에는 뭐가 있어요? 아래, 오. 얘네들이 양성모음. 음성모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면 우. 얘네들이 있었다라고 확인. 어두자음군이 있었습니다. 일단 어두자음군 밑줄.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성조를 표시했다. 밑줄. 방점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당시에 성조, 말의 높낮이는 4개가 있었기 때문에 사성을 나타내는 표점입니다 해서 사성점. 글자 왼쪽에 더해줍니다. 좌가점이라고 하고, 의외로 아이들, 학생들 시험 포인트로 놓는 게 요거예요. 성조는 말의 높낮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말의 길이를 표시하기 위해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나온다고. 길이가 아니라 높낮이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의문이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비읍 밑에 이응이 있는 거, 삼각형처럼 생긴 거, 옛 이응, 반점 있는 것들, 요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얘네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각각 더 확인하도록 할게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순경음 비읍, 반치음, 옛 이음, 아래 아, 여린 히읗, 뭐 이렇게 이름이 있다더라 라고요. 현대국어 20세기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사용하는 국어를 현대국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밑줄 20세기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현대국어. 현대국어의 구체적인 시작점을 어디로 하느냐에 견해가 있지만 밑줄 가보개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로 인해 우리말과 글이 국어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마련되면서 독자적인 표기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로의 변화의 별표. 시험 문제는 뭐라고요? 가달락의 중세국어 지문 지고 나달락의 현대국어 주고 가시기와 나시기의 차이점 찾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것이다. 중세에서 현대국어로 넘어오면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듯이 여린, 히읗, 반치음, 옛, 이응, 아래아 등이 소멸되었다. 모음조화가 약화되었다. 어두자음군 사라졌다. 성조가 소멸이 되었다. 그러면 방점도 사라지겠지. 주격조사에 가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띄어쓰기 않다가 오늘날에는 띄어쓰기를 한다라고 확인. 왼쪽 볼게요. 성조. 일단 요거 먼저 체크. 성조란 소리의 높낮이다. 점을 안 찍으면 평성 낮은 소리, 한 개면 높은 소리, 올라가면 상성 2개 이렇게. 물론 이제 여기에 입성이라고 해서 빨리 닿는 소리가 있어요. 빨리 닿는 소리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일단 대기. 언어의 역사성. 시간이 흐르면서 단어의 소리, 형태, 의미가 변하고 문법 요소가 변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그냥 변해요. 이런 거겠지.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내냐고? A, B, C, D, E 쭉 다 준 다음에 A는 현대와 소리가 바뀐 거다. B, 형태가 바뀐 거다. C, 의미가 바뀐 거다. D, 문법 요소가 변화한 거다.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형태가 변한 단어에다 대놓고 의미가 변했어요 라고 물어볼 거거든. 특히 의미가 변화하는 거는요 3가지로 나누는데 의미 확대, 의미 축소, 의미 이동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얘도 훈민정음 본문 보면서 확인할 거예요. 207페이지 세종어제 훈민정음 나오지만 왼쪽 거 먼저 살펴볼게요. 한글 창제와 언어 생활의 변화. 훈민정음이 창조됩니다. 언제? 우리 요 정도는 외워줘야지. 1443년. 올해 한글날이 토요일인가 일요일이라서 그 다음에 대체공휴일로 월요일날 쉬던데? 네, 너무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세종이 형한테?
음력 12월에 완성된 우리 고유의 문자입니다. 12월에 완성됐는데 왜 저기 뭐야? 한글날은 10월 달이에요. 3년 동안 시험에서 반포는 음력 9월 상순. 그래서 이거 대충 계산해 보니까 10월 9일쯤 되는 거거든요. 세종 이 아저씨가 얼마나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줄 알아요? 스승의 날 며칠이니? 5월 15일. 왜 그날이야? 세종 생일이에요. 스승의 날이. 그래서 그날이에요. 교과서에 실린 거는 어쩌고 저쩌고 됐고요. 43년에 창제를 해서 3년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 46년에 반포를 했다. 뭐 이 정도는 상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훈민정음 창제가 가져온 언어 생활의 변화, 너무 좋은 일만 생기지 않았을까?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 용비어천가라는 것을 통해서 글자의 운용을 시험했고 불경을 한글로 번역을 했고요.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 이런 애들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조선은 유교를 국가의 철학으로 삼았지만 불교가 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불경을 언해, 우리말로 해석해 놓은 겁니다. 소현왕후가 불교를 믿어서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쨌든 여기 이야기 중요한 얘기는 없네요. 한글은 비공식적인 언어 생활에 깊이 자리 잡았는데 부녀자들 사이에 빠르게 보급되었다.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편지나 일기, 소설 창작에 쓰였다. 후기 한글 문학이 융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런 걸 해서 그냥 요 한 단어면 끝날 것 같아요. 언문일치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말과 글이 일치되는 현상. 오른쪽 위로 올라갈게요. 세종 어제 훈민정음은요. 자, 요렇게 해석합시다. 세종이 직접 지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세종이 직접 지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산문이고요. 번역되어 있고 교시적 알려준다. 설명적 설명해줍니다. 주제별표. 창제의 동기와 목적. 미리 쓸까? 애민정신. 언어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자로 된 해례본을 한글로 풀이한 거고요. 한글 창제 당시 국어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중세 국어의 모습을 알 수가 있다. 훈민정음 창제 정신, 자주, 애민, 창조, 실용 정신을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얘네들이 들어가는지 찾을 거예요. 제재 해설, 훈민정음 창제의 동기와 목적이 나타나 있다. 당시 국어의 모습을 살펴준다. 중세 국어의 특징을 알 수가 있다. 이제 기억하자고. 중세 국어 언제부터 언제였었어요? 괜찮아. 계속 이야기해 줄 거니까. 고려 건국에서부터 임진왜란 때까지. 10세기에부터 16세기. 이렇게. 용비어천가는요. 용이 하늘로 날아간다 노래. 여기에서의 용은 누구냐? 육룡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선을 건국했었던 누구? 세종의 조상님들, 6대 할아버지들까지를 육룡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육룡이 나르샤라고 드라마 했었는데 혹시 봤었니? 난 그거 너무 좋아했었는데. 뿌리 깊은 나무, 장혁이랑 신세경 나오는 거. 그것도 너무 오래된 드라마인가? 모르겠어요. 꽤 오래됐었는데. 훈민정음을 만들 때 신하들이 엄청 반대했지. 아이씨, 오랑캐들만 자기네 문자가 있는데 우리 문자 만들면 우리 오랑캐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미 이두 이런 애들이 있어서 쓸 수 있는 건데 아이씨, 뭐하러 만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설득을 하고
내가 하자면 하는 거야. 3년 동안 형이 잘 참았어. 자, 반포해. 1446년에 반포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글자에 국가로서의 글자에 권위를 부여해 줘야 돼. 그래서 공무원들 시험 볼 때 한글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 식인 거죠. 서사시예요. 스토리가 있어요. 악장. 요거는 글의 종류예요. 송축. 조선이란 나라 멋져. 우리 조상님들 멋져. 예찬합니다. 서사적. 스토리가 있습니다. 서사적이라는 말은 그냥 스토리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제별표. 조선 건국은 정당한 거야. 고려라는 나라를 없애고 쿠데타로 만들어진 나라 아니야. 원래부터 애초에 생겼었어야 될 나라야. 그리고 후대 왕에 대한 권계. 세종이 이 이후에 어쨌든 자손들이면 다 자기 아들, 손자들, 증손자들 될 거 아니야? 걔네들한테 권계. 이렇게 좋은 나라 만들어 놨으니까 너네들 부지런히 백성을 위해서 일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해줄 거예요.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작품입니다. 총 125장으로 되어 있고요. 1장 125장을 제외한 모든 장은 2절 4구체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 전부 대꾸의 형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어떻게 대꾸를 이루고 있냐면 그냥 두 줄이라고 할게요. 전절, 후절로 나눠져 있는데 앞에 니들이 그렇게 유학자들, 성리학하는 신하놈들, 니들이 그렇게 물고 빨고 하는 중국의 아주 훌륭한 성인들이 A라는 상황에서 B라는 일을 했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들, 육룡도 A와 비슷한 상황에서 B와 비슷한 일을 해내셨다.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중국 성인들과 우리 할아버지들이 동급이다. 그만큼 좋은 나라다.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잘 받들고 충성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목적성이 강한 작품이다. 새 왕조의 창업을 송축하고 조선 멋져 왕권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밑에 제재 해설 볼게요. 세종대왕이 정인지, 권제, 안지 등에게 명하여 집계한 작품으로 27년에 편찬이 되어서 47년에 간행된 악장문학 작품입니다. 궁궐의 음악을 연주하면서 썼던 작품. 조선을 세우기까지 선조들의 공덕을 기리고 조선개국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다. 용비어천가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을 수는 있어도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침으로 내를 이루어 바다로 간다. 이런 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 그게 거기서 온 거다라고 확인. 208페이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옆에 나와 있는 용어들 싹 다 정리한 다음에 갈 거예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 수업 한 번으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일일이 하나씩 잡고 계속 물어보고 외울 때까지 개별적으로 점검할 거예요.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이 단원이 여러분들 그 시험의 등급 가루는 파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꼼꼼히 할 거다라는 것들. 세종어제 훈민정음 다시 할까요? 세종이 직접 지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요렇게 여기 본문 들어가기 전에 옆에 것들 먼저 확인할 거예요. 자, 살펴봅시다. 중세국어 자료와 현대국어의 자료를 비교하면서 읽어봅시다. 중세국어 자료와 현대국어 사이의 의문, 문법, 어휘의 의미, 표기, 방점의 존재 여부 등에서 여러 차이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차이 나는지가 시험 문제다.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다가 밑줄. 동쪽 나라 조선에서 올바르게 발음을 하는 식의 표기예요. 한자음을 바르게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주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글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문자 한자를 표기할 때에는 한자식으로 표기를 하려고 했었어. 우리나라 최초의 의문서인 동국정운에 따르면 훈민정음을 밑줄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갖추어 중국 원음에 가깝게 한자음을 표기를 하는 겁니다.
포인트는 여기에요. 한자예요. 한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쓴다고 합시다. 세종대왕 이렇게 쓰죠. 전부 다 한자잖아요. 근데 세 밑에는 받침이 없지. 소리 안 나는 이응을 형식상 써주는 거지. 그럼 종의 이응은 소리가 나는데요. 그러면 얘는 옛 이응을 쓰는 거지. 대 밑에는 받침이 없죠. 소리 안 나는 이응을 쓰고. 왕의 이응은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이응이 아니라 옛 이응을 쓰는 거지. 편안해요 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 당시에 편안이라는 발음이 있었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애들한테 써놓고 너네 한번 읽어볼래? 라고 하면은 편안, 편안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더라고. 그래서 편안 대신에 편안 요 이응도 다르게 쓰고 이게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다. 야호! 피곤하죠? 이해합니다. 요거는요, 글자가 글자 자자예요. 글자 자자야. 얘를 쓸 때에는 자, 소리가 받침이 없죠. 그러니까 소리 안 나는 이응을 써준다고. 자라고 했었구나. 실제로는 자로 발음이 되지만 받침 자리에 형식종성 이응 무슨 말이냐? 형식종성 이응 소리 안 나는 이응 좀 폼나게 이야기를 해볼까? 음가가 없는 이응을 표기했습니다. 16세기 이후 현실 한자음을 적는 표기가 변화하며 사라졌습니다. 오래 안 간다. 그렇게. 그래서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된 거는 옆에 본문 보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너무 러브러브하게 이렇게 쓰여져 체크되어 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이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다. 왠지 살펴보고 갈게요. 듀귀에서의 요 이응이 옛 이응이에요. 문자, 자, 받침이 없는데 소리 안 나는 이응 써줍니다. 요거는 행위할 때, 할 위자. 소리 안 나는데 이응 써줬죠. 문자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 변안 얘네들도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다라고요. 시험 문제 내면 어떻게 내겠어요? A, B, C, D, E 해놓고 대놓고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가 아닌 것 찾기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몇 개 안 되니까 얘네들은 외워두시라.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를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합니다. 이 말을 뭐라고 표기를 할 거냐면 조선식 발음이 아닌 현실적인 한자음 발음이 아니라 이상적인 한자음 발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기억해 두고 하지만 시험 문제는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가 쓰여진 거, 쓰여지지 않은 거 혹은 시험은 이런 거야. 여기에 밑줄 그어주고 이것을 통해 이 글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세 국어의 특징 뭐라고 하면 돼?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된다고. 됐나요? 밑에 참고 자료도 그냥 읽고 갈까? 훈민정음은 세종의 방대한 언어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갖지만 서문의 곳곳에 백성에 대한 세종의 각별한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위에 어디가 있냐? 백성에 대한 각별한 마음. 애민정신. 우리말이 중국과 다르다. 자주정신. 문자를 몰라 자신의 생각을 표현 못하는 백성이 불쌍하다. 애민정신. 쉽게 편하게 익히겠다. 실용정신. 하나 밑에다가 더 쓸게요. 새로 28자를 만들었다. 를 통해서 새로 만들었다. 창조정신. 여기까지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위에 해석 보면서 또 한 번 더 찾을 거예요. 209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28자를 만들었다. 28자를 만들었다. 오.
제가 이제 수업 시작 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약해서 할 것들이 엄청 나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교과서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좋은 소식 아니에요. 외울 게 많다는 거거든.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운. 현대 국어에는 없는 자음과 모음이 존재합니다. 얘네들 순서대로 이름을 쓰자면 여린, 히읗. 여린, 히읗. 의에다가 히읗 받침이에요. 옛, 이음. 세모 표시되어 있는 거. 반, 치, 점 하나만 콕 찍혀 있다. 아래, 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두자음군이라는 말은요. 어두, 말의 첫머리에 초성에 자음, 기역부터 히읗까지가 군중할 때 물이 지어 있다. 그래서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요. 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비읍, 디귿 같이 쓰여져 있는 거. 비읍, 시옷 같이 쓰여져 있는 거. 얘네만 어두자음군이에요. 배고픈데 돈이 없어 할 때 받침에 비읍, 시옷 같이 쓰여져 있죠. 얘네는 어두자음군 아니야. 초성에 쓰인 게 아니니까 얘네는 어두자음군 아니다. 밑에 모음조화가 현대국어부터 잘 지켜집니다. 모음조화에다가 밑줄 모음조화가 뭐예요? 라고 하면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모아서 쓰는 것을 모음조화. 양성모음에 뭐 있다고? 아까 했죠. 아래 오. 얘네들을 양성모음. 음성모음은요. 우. 얘네를 음성모음. 어떻게 구별해요?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면 양성, 무겁고 어두우면 음성. 저기 토끼 한 마리가 뛰어가는데 깡총깡총 뛰어가는 토끼가 있고 껑충껑충 뛰어가는 토끼가 있어. 누가 더 살찐 토끼 같아? 껑충껑충이 더 살찐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성조가 있어. 방점으로 성조를 표기했습니다. 우리 성조가 아까 뭐였는지 기억나요? 말에 뭐였어? 높낮이. 말에 높낮이. 방점으로 표기했습니다. 근데 오래 안 간다라는 것.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원순모음화 밑줄. 이렇게 쓸게요. 목마르면 뭐 마셔요? 물. 불장난하면 안 되죠. 잔디밭, 풀이 자라고 있죠. 소 머리에 달려있는 거, 뿔이 달려있지. 옛날에는 전부 다 밑에 발음이 있었어. 무브뿌프였어. 무브뿌프. 가서 물 좀 가져와라. 브리야 브리야. 소의 뿔이. 근데 이게 어떻게 무브뿌프 라고 하는 입술 소리 밑에 가 우로 바뀌면 그게 원순 모음화야. 그렇지 않아요? 잘 봐. 입술이 평평하지. 입술이 동그래지죠. 그게 원순 모음화. 한자를 풀면 원순, 동그란 입술로 만들어서 소리내는 모음. 이게 원순 모음화. 이거 말고 없어요? 없어요. 그냥 얘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브뿌프가 무브뿌프로 바뀌는 거. 국외음화는 현대국어에서의 쓰이는 말이니까 많이 알고 있죠. 뭐가? 들을, 즈로, 트를, 츠로 발음하는 게 국외음화인데 이 시절에는 없었다.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각각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너겨, 여겨, 그냥, 녀자 이렇게 쓰는 것들. 어휘,
어휘, 단어의 의미가 오늘날과 다르게 생겼습니다. 라는 거는 어떻게 의미 변화라는 이야기인데요. 의미 변화 세 가지 있다고 아까 했었어요. 뭐 있었어요? 의미 확대, 의미 축소, 의미 이동. 이런 겁니다. 어린이라는 단어는요, 과거에는 어리석은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젊은이라는 뜻으로 쓰이잖아? 어리석다랑 젊다랑은 의미가 전혀 상관이 없지. 그래서 어린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이동한 단어다. 옛날에 놈 하면 사람이었어, 사람. 그런데 지금은 이 자식, 저 자식 할 때처럼 비속어로 쓰이고 있는 거죠. 옛날엔 너도 놈이고 너도 놈이고 나도 놈이야. 근데 지금은 여기에 이놈 저놈 할 사람이 없지. 놈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났어, 줄어들었어? 줄어들었지. 그러면 얘는 놈이라는 단어는 의미 축소된 단어다. 어여삐는요, 옛날에 무슨 뜻이었었냐? 불쌍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우 예뻐 이런 뜻이잖아요. 불쌍하다랑 예뻐랑은 뜻이 관계가 없지. 그러면 의미 이동된 단어다. 선생님 그러면 의미 확대된 단어에는 뭐가 있어요? 하면 대표적인 게 확대의 대표적인 예는 영감이지. 영감. 옛날에는 높은 벼슬 한 사람만 영감이야. 대감 밑에 영감이야. 근데 지금은 나이만 들면 다 영감이지. 그러니까 영감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났네. 그러니까 영감은 의미 확대 이런 거죠. 지갑이라는 말은 원래 종이로 만든 갑옷이야. 근데 지금은 돈 넣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의미 이동이지. 그렇지 않을까? 옛날에 다리는 살아있는 애들 있죠. 사람, 동물한테 달려있는 것만 다리야. 근데 지금은 의자 밑에 달려있는 것도 다리야. 근데 다리라는 말은 의미 확대된 거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적기 연처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개념만 보시면 돼요. 말씀 더하기 2예요. 근데 앞에 글자가 받침이 있고 뒤에 글자가 모음으로 시작하면 앞에 받침을 뒤로 넘겨. 그래서 말쌈이라는 단어는 원래 말쌈 더하기 2였거든요. 미음이 넘어갔지. 글자끼리 이어서 씁니다. 그래서 이어적기.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받침에 기역부터 히읗까지 다 쓰고 쌍기역, 쌍시옷 다 쓰잖아요. 리을, 비읍, 리을, 기역, 니은, 히읗 섞어서 쓰잖아. 근데 이 시절에는 받침에 딱 8개만 썼습니다. 받침은 8개의 종성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해서 외우는 거죠. 그느드르, 무브, 스으. 주의해야 될 거는 누구다? 받침의 요 이응은 옛 이응이다. 꼭지 달려있다. 라는 것들. 글자를 세로로 쓰기도 하고 가로로 쓰기도 했거든요. 밑줄. 서로 다른 글자를 가로로 쓰면 서로 다른 글자를 가로로 쓰면 합용병서. 같은 걸 가로로 나란히 쓰면 병서. 위아래로 쓰면 연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볼게요. 여기 잠깐 볼까? 예. 시옷, 디귿. 다른 거 가로로 나란히 썼죠. 병서. 다른 거 합용병서. 말쌈이 시옷. 같은 거 가로로 나란히 썼죠. 병서. 같은 거 각자 병서. 수비, 비읍
밑에 이응 썼죠. 세로로 썼지. 연서. 됐을까? 그러면 이 정도로 생각해 주는 건 어떨까? 병서, 연서. 병서는 가로로 나란히 쓰는 거고, 연서는 세로로 나란히 쓰는 거고. 다른 것끼리, 여기 볼게요. 다른 것끼리 합쳐서 쓴다. 각자 지들끼리만 모여서 쓴다. 띄어쓰기 하지 않았대요. 띄어쓰기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신문 그 시절에, 근대 국어 시절에 있던 거라서 띄어쓰기 하지 않았다라는 것만 일단 기억. 주격조사에 가가 쓰일 자리에 이가 쓰였다라는데 이 말 그냥 지워. 요 말 지우고 주격조사는 이만 쓰였다. 근데 미치겠는 거야. 이 주격조사 이가 형태가 세 개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그건 이제 또 앞에 나가서 확인할게요. 우리 여기 조금만 하면은 쉴 수 있어. 평서형 종결 어미 현대국어에서는 뭐뭐뭐뭐 다 하잖아. 다. 근데 이 시절에는 라를 썼대요. 한이라 많으니라가 아니라 한이라 많다. 현대국어로 하면 따람이니라 따름이다. 이렇게 라는 다다. 명사형 어미로 옴음이 사용되고 있었다. 모음조화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었다. 명사형 어미라는 거는 뭐냐면요. 동사나 형용사를 명사로 바꾸는 것. 자다, 잠, 먹다, 먹음, 먹기, 보다, 봄, 보기 이렇게 있는데 이 시절에는 음을 썼고 모음조화도 철저히 지켰대요. 요건 뒤에서 할 거지만 미리 한번 쓸게요. 수매는요, 현대국어로 해석하면 씀에, 쓰는 데에 이런 뜻이야.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다? 쓰다 더하기 더하기 에 이렇게 해요. 쓰다 동사 하면 명사. 명사형 어미 음이 있었는데 왜 옴을 안 쓰고 음을 썼을까? 쓰다에 의가 음성이니까 오는 양성이고 그래서 음을 쓴 거라고. 부사격 조사 여기에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날과 비교의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얘 해석이 중국과 이런 뜻이에요. 뒤에 나오는 말은 중국과 달라서 이런 건데 달라. 어떻게 달라? 중국과 달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나는 빵과 과일을 먹었다 할 때의 그 과하고는 달라. 이때의 과는 이름도 그냥 뭐 여기 쓰여져 있는데요. 그냥 이름 대놓고 쓸게요. 비교 부사격 조사. 비교 부사격 조사. 이렇게. 밑에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 중국이랑 우리랑 달라. 백성들을 사랑해. 새로 만들었어. 쉽고 편해. 그래서 창제 정신 4개가 나온다. 얘네 4개는 현대국어에 나오는 부분에서 체크할 거다. 시작해 볼게요. 밑에 현대국어 자료 먼저 볼게요.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는다. 우리 건 우리가 역시 써야 되는데 자주정신. 이런 까닭에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참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언문불일치의 언어 현실.
백성들이 뭐 때문에 불편해하고 있는지 속속들이 가려운데 내가 긁어줄게 이거지. 내가 이것을 위하여 백성들을 가엾게 여겨 사랑하지 않으면 불쌍하다는 생각도 안 들지. 애민정신.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남의 것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들었어. 창조정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 실용정신. 그 뿌리 깊은 나무 드라마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이거 똘똘한 놈이면 반나절이면 깨우칠 수 있어. 아무리 아둔한 자라도 보름이면 글자 깨우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한글 다 언제 띄었니? 학교 가기 전에 띄었었나? 그래? 보통은 신기한 한글나라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지 않나? 우리 딸도 한글나라 선생님하고 했는데 신기한 한글나라 야호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 모셔서 막 가르쳐주고 그랬었는데 우리 딸이 뭐 똘똘해서라기보다는 확실히 한글은 금방 배울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밑에 해석은 하셨을 테니까 본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러브러브하게 칠해져 있는 글씨들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 오른쪽 밑에 나오는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 내용 확인하셔야 될 테고요. 본문 바로 시작할게요. 나라 말싸미 둥귀게 달 여기까지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라의 받침에 있는 요 시옷은 무엇의라고 해석이 되면서 관형격 조사다. 나라의 말이라고 해서 말쌈이었지만 현재에는 말이라고 해석이 되네요. 의미가 축소된 단어겠죠? 말쌈이에서의 요 이는 주격조사로서 역할을 하겠네요. 그러면 말쌈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확인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요 부분에 쓰는 것들은 쓰고 지우고 할 거니까 계속 필기해 두시고 저 설명이 빠르면은 중간중간 멈춰서 하세요. 말쌈이라고 하면 말쌈 더하기 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요 이가 주격조사다. 미음 받침이 뒤로 넘어가서 이어졌기 했기 때문에 최종 표기는 말싸미 이렇게 된다. 선생님 시옷 2개 연달아서 있는데요. 어우 잘했어요. 글자를 오른쪽으로 가로로 나란히 쓰는 것들을 병서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면 각자 병서 둥귀에 달아 중국과 달라서 비교 부사격 조사 현대국어의 와, 과에 해당하는 말들 문자와로 서로 삼았지 아니할세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함으로 서르 지금은 서로라고 하죠. 그런데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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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서 쓰여져 있죠. 서르라는 단어를 통해선 모음 조화가 지켜졌군을 알 수 있죠. 사마띠라는 말은 현재 현대국어로 따지면 통하지라는 뜻인데 기본형은 치읓 받침이에요. 치읓 쓰지 않았죠. 받침 쓸 수 있는 건 8개만 정해져 있었으니까 사마띠라는 단어를 통해서의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 8종성법이다. 받침, 종성의 8개만 쓴다고요? 네, 뭐 쓰는지 확인할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마지막으로 주의하자, 옛, 이응. 아니할세, 아니함으로, 을세,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 어미. 아직 문장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전차로, 이러한 이유로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요 이도 주격조사. 어린 방금 뭐라고 해석했어요? 어리석은이라고 해석을 했죠. 왜 그랬을까? 의미가 완전 달라졌죠? 이동되었습니다.
백성에서의 이 성의 받침 옛 이응이라는 거 주목해 주시고요.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홀빼이셔도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니르고자 이르고자 초성에 니은 오면 날려야 되는데 날리지 않고 살려있죠. 날리는 건 두음 법칙인데 그러니까 니르고저에선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홀빼이셔도 제도 한번 분석해 볼게요. 홀빼이셔도 하, 오, 받침에 바, 이, 이셔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현대 여기 주목해야 할 부분들은 이 부분이네요. 요게 두 글자 바 하는 바가 있어도 의존명사.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이는 주격조사. 어머 선생님 주격조사는 이인데요. 이응 어디 갔나요? 네, 이 시절에는 주격조사의 형태가 세 가지였었다. 그러면 이제 주격조사 형태 세 가지 정리할 때가 됐죠. 이 부분 필기해 두시고 주의해야 될 거는 현대국어의 주격조사는 이가 깨서가 있지만 훈민정음 시절에는 주격조사가 이 하나밖에 없었다. 형태는 크게 세 가지인데 이 쓰거나 이응 없이 이만 쓰거나 세 번째 아예 안 쓰거나 이런 형태죠. 언제 이를 쓰냐? 앞에 글자의 종성이 뭐든 상관없이 있을 때. 언제 2번, 3번 이 형태를 쓰냐? 3번 먼저 할게요. 앞에 글자에 받침이 없고 반모음 이나 단모음 이가 왔을 때. 어떨 때 2번 형태를 쓰냐? 받침이 없고 반모음 이나 단모음 이 이외의 모음이 올 때 이렇게 주격조사 형태가 달라집니다. 연습할까요? 어떻게? 말쌈 더하기 뒤엔 앞에 글자에 받침이 있으니까 이 홀빼이셔도 하는 바가 있어도 뒤에 용비어천가에서 할 거예요.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밀세 불휘 이로 끝나 있죠? 그래서 이때는 쓰지를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말이 바가 뿌리가 라고 하면서 조사 있었던 것처럼 해석을 해야 한다.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참내 제 뜻을 자신이 그 뜻을 제 뜻을에서의 이 제는요, 저 더하기 이라고 해서 여기에도 주격조사가 있다라고 확인해 놓으면 돼요. 왜 이응 없이 이만 붙어 있어요? 앞에 글자가 받침 없이 반모음 이나 단모음 이 이외의 모음이 왔으니까.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자신이 뜻을 능히 펴지 못할 사람이 많으니라. 뜻을 저것도 분석하러 갈까요? 뜻을 뜻 더하기 을 이렇게 돼서 이어적기 해서 뜻을 이렇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 해줄 말이 있을까? 초성의 비읍, 디귿, 자음을 연달아 쓰고 있죠? 어두자음군. 을이라고 하면 목적격 조사. 디귿이 뒤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로 넘어갔으니까 이어적기. 이 당시에 조사, 목적격 조사에는 알, 을, 랄, 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앞에 글자에 받침이 있으면 알, 을, 앞에 글자에 받침이 없으면 랄, 을, 앞에 글자에 받침이 있으면서 양성, 앞에 글자에 받침이 있으면서 음성 모음, 앞에 글자 받침이 없으면서 양성 모음, 앞에 글자 받침이 없으면서 음성 모음.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한다. 그래서 을이라고 쓴 이유. 그러면 음성, 양성 다 따졌습니다라는 이야기니까 뜻을이라는 단어에는 뭐라고 모음 조화도 잘 지켜지고 있구나라고 확인.
능히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사람이 많으니라. D는 지로 바꿔야 되는데 D를 지로 바꾸는 거 국외음화. D를 지로 바꾸지 않았네.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음. 못할 놈이 하니라. 못할 놈이 못할 사람이 하니라. 많으니라. 미음이 뒤로 넘어갔으니까 이어적기, 주격조사 이 쓰이고 있고 놈이라고 하면 사람이라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비속어로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의미 축소. 하니라도 살펴볼까요? 이 시절에는 비슷한 발음 하다와 하다가 있었는데 위에 하다는 뭐예요? 말 그대로 어떠한 행위를 하다, 할 위자에 해당되는 거고 밑에 하다는요. 많다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따지면 의미 이동. 내 일할 위하여 나가 이것을 위하여 라면서 나 더하기 이 주격조사 이 쓰였다. 위하여 소리 안 나는 이응을 썼어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백성들을 어여삐 너겨 불쌍하게 여겨서 어여삐 지금은 예쁘다라는 뜻인데요. 이 당시에는 불쌍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상관없었다. 의미 이동. 너겨 여겨 앞에 오는 초성 니은 날려야 되는데 여전히 살아있죠.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할 거다? 두음법칙 적용되지 않았다. 새로 28자랄 맹가노니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현대국어에서는 스물이라고 하죠. 관련되는 내용이 있겠네요. 위에 올라갈게요. 입술소리 얘기해 볼까요? 무, 브, 뿌, 프. 이 밑에 평순모음 의가 오면 현대국어에서는 무, 브, 뿌, 프 밑에 평순모음 의를 우로 바꾸죠. 우, 입술 모양이 동그래지죠. 원순모음. 그래서 입술소리 무브프프 밑에 의를 우로 바꾸는 것. 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원순모음화. 그러니까 스물이라는 단어에는 원순모음화가 어땠다고?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8자에는 자음 17개, 모음 11개 만들었었다 라고 확인.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만들었으니 사람마다 해여, 사람마다 하여금. 수비니겨, 수비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숫다 더하기 이. 순경음 비읍이 뒤로 이어졌죠. 이어졌기 되어 있고요. 아, 현대국어에서의 사용하지 않는 순경음 비읍 사용하고 있구나까지 확인하면 되겠죠. 수비니겨, 쉽게 니겨, 익혀서 역시 니은 초성에 니은 날리지 않았죠. 두음 법칙 적용되지 않았다. 날로 숨에, 날로 씀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따름이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숨에 보러 갈게요. 위로 올라오세요. 숨에는 동사 쓰다의 어간에 씀이라고 명사로 만들어주는 명사형 어미 부사격 조사 애가 붙어 있죠. 얘가 애가 될 테고 이것을 다시 어떻게 했다? 숨에 최종 표기는 수매라고 표기를 했죠. 각각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봅시다. 일단 확인할 것. 초성의 비읍, 시옷, 다른 자음을 2개 연달아서 썼죠? 얘 이름 뭐라고 한다고? 어두 자음군. 우문요. 내가 붙으면 에헴. 동사 너를 명사로 바꿔주지. 명사형 어미. 애는요. 부사격 조사. 미음 받침이 뒤로 넘어갔어요. 이어적기. 그 다음에 해줄 말이 있죠. 이 당시엔 명사형 어미가 말고 옴, 2개 있었는데 왜 옴을 쓰지 않고 을 썼을까?
쓰다의 어간이 음성으로 끝났으니까 음을 쓴 거지. 그러니까 우린 또 뭐라고? 양성, 음성 뭐 엄청 가렸구만.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됐나요? 다음 넘어갈게요. 뼈난키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따람이니라는 따람이니라 이렇게 됐고, 따람에서의 미음이 뒤로 이어졌기 되어 있죠. 시옷디귿 연달아서 있으니까 어두자음군이라고 한 번 더 써줘도 될 테고, 할 따람이니라 리을하고 여린 히읗 있는 것 요거는 다시 확인. 전체적으로 계속 복습 해주시지 않으면 곤란해질 수 있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교과서 어휘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아는 대로 최대한 한번 적어봅시다. 이 단어들을 통해서의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 사마띠 원래 치읓 받침이 기본형이었는데 시옷만 썼습니다. 팔종성법. 선생님 저는 팔종성법 쓰이는 받침 8개 알고 있는데요. 써볼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엣, 이응. 전차로, 까닭으로 지금은 소멸된 단어다. 어린 백성, 어리석은 백성, 의미 이동된 단어. 니르고자 홀빼이셔도 이르고자 니은 날리지 않았죠. 두음법칙 적용되지 않았다. 홀빼이셔도 바라고 하는 의존명사에 이라고 하는 주격조사 붙어 있었고, 주격조사의 형태 3가지 기억해 둘 것. 뜻을 비읍, 디귿 연달아서 쓰고 있죠. 어두자음군. 여러 가지 많이 있었던 목적격 조사 4개 중에 굳이 을이라는 것을 쓴 건 앞에 글자에 받침이 있냐 없냐, 앞에 글자가 양성이냐 음성이냐 따졌다는 이야기니까 모음조화 지켜졌다. 디귿이 뒤로 넘어가 있다. 이어졌기 했습니다. 놈이면 놈 더하기 이였고 주격조사 이 쓰이고 있고, 놈이면 사람이니까 어머 의미 축소된 단어. 어여삐 너겨 불쌍하게 여겨 뜻이 완전히 달라졌죠. 의미 이동. 맹가노니 만들었으니 해여 하여금 수비인 이겨 쉽게 익혀 순경음 비읍 사용하고 있었어요. 숨에 비읍 시옷이라고 하는 어두자음군 있었고요. 이 붙어서 명사형 어미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옴 안 쓰고 쓴 이유는 모음 조화가 지켜지기 때문이었고, 숨에서 미음이 뒤에 에 조사로 넘어가 있죠. 이어졌기 되어 있었다라는 것들. 시험 문제 포인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원문을 주고 A, B, C, D, E 밑줄 근 다음에 A, B, C, D, E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은 특징이 아닌 것은 찾기. 그런 식으로 계속 원문을 보면서 연습을 하시라.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용비어 첨가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212페이지 볼게요. 1번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특징 비교하기. 다음을 보고 현대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음자와 모음자를 살펴봅시다. 어머 여기 어디 있어요? 둥기계에서의 요 받침 이응, 옛 이응 있었고, 홀빼이셔도 리을 옆에 여린 히읗 있었고요. 육룡이 나르샤라고 했을 때 요 아래 아가 있었다. 옛 이응 여린 히읗 아래 아 3가지 확인. 2번 문제 보러 갈게요. 다음 글자의 왼쪽에 찍힌 점은 무엇이며 정답 방점. 어떠한 기능을 했을까요? 성조를 표시했습니다. 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함정 포인트. 성조는 무엇을 나타낸다? 말의 길이가 아니라 말의 높낮이를 구별해 줍니다. 4가지 있었어요. 낮고 평평한 소리 평성,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상성, 계속 높은 소리 거성. 평성에는 점 안 찍고 상성은 점 2개, 거성은 점 1 찍었다. 왼쪽에 찍었다라는 것 확인. 이러한 성조가 현대국어에서는 사라졌고, 상성만이 현대국어의 긴 소리 장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3번은 어휘 문제네요. 다음을 바탕으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어휘 변화를 살펴봅시다. 해석은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봅니다.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리석음, 나이가 적은이라고 하면서 의미 이동.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이 녀석 저 녀석 낮춤의 의미로 쓰인다. 의미 축소. 어여삐, 불쌍하게라는 말이 지금은 예쁘게라고 쓰인다. 의미 이동이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세종, 어제, 훈민정음과 용비어천가에서의 사용되었지만 현대국어에서의 사라진 어휘를 찾아보자. 얘네들 일단은 읽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213페이지 중세국어를 현대국어로 바꿔보고 표기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말쌈이 미음 넘어갔죠. 놈이 미음 넘어가 있지. 이 시절에는 이어적기 했습니다. 이어적기는 다른 말로 연철했어요 라는 것. 용비어천가는 다음 시간에 확인할 거고요. 밑에 5번 보러 갈게요. 빈칸에 알맞은 조사를 보고 중세국어와 비교하여 변화한 점을 살펴봅시다. 둥윅에 중국과 달라서 중국말하고 우리말하고 비교하고 있죠. 요 애를 뭐라고 할 거다? 비교 부사격 조사.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원래는 의존명사 바에다가 이라고 하는 주격조사 가에 해당되는 이에 다른 형태가 쓰여져 있다. 모음으로 끝난 뒤에 붙는 주격조사로서 이가 대신 가를 사용했습니다. 바 더하기 이의 주격조사다라는 것만 확인해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밑에 펴디, 듀코, 펴지, 좋고 디귿을 지읒으로 바꾸죠. 이런 거 뭐라고 그래요? 국외음화. 그러니까 중세국어 시절에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스물, 물은, 스물, 물은, 입술소리, 무브, 뿌프 밑에 은은 우로 바꾸는 거. 이런 거 뭐라고 해요? 원순모음화. 해당되는 거 옆에 잘 연결 지어놨죠. 니르고저 너겨 단어의 초성에 니은이 오면 날리는데 그렇게 날리는 거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두음법칙. 그러니까 중세국어 시절에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밑에 다음 문장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국어는 변화하는 실체다. 국어는 변화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되어 있으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말이 생성이 됩니다. 그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말이 사라집니다. 결국에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어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지. 21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말을 배우는 아이들은 너나 없이 훌륭한 언어학자다. 햇, 곡식, 햇, 사과 등의 말을 익히기 시작한 아이들은 곡식, 사과라는 말이 따로 있으니 햇을 분리하여 그 뜻과 용법을 머릿속에 저장해둔다. 올해 수확한 벼를 찧어 나온 쌀이라는 쌀을 아이는 당연히 햇쌀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틀렸다. 어른들은 가차없이 붉은 색연필로 빗금을 긋고 햅쌀이라고 가르친다. 억울한 아이는 그 이유를 묻는다. 왜요 선생님?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원래 그래가 전부다.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 비밀을 캐기 위해 11세기 고려 수도 송도로 가보자. 멀리 가네. 송나라 사신 손목은 고려말에 관심이 많아 고려말을 소리가 가장 비슷한 한자로 기록해서 책을 남긴다. 그렇게 계림 유사에 남겨놓은 단어에는 쌀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쌀은 한 글자인데 손목은 쌀을 보살이라고 두 글자로 적어 놓았다. 왜 그렇지? 두 글자로 들렸으니까 그렇죠. 그 이유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초기 문헌에서 볼 수 있듯이 쌀은 본래 보살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달리 단어의 첫머리에 자음이 여러 개 올 수 있었고 어두자음군, 손목의 귀에는 첫머리에 브와 스 소리가 모두 들리니까 보살이라고 적은 거다. 정확한 발음을 우리는 현재는 알 수 없죠. 오늘날 쌀과 관련된 여러 단어들도 이를 확인해 줍니다. 여러 종류의 쌀을 구별하기 위해 쌀 앞에 다른 단어를 붙이는데요. 찹쌀, 맵쌀, 잎쌀, 좁쌀. 공통점은 뭐예요? 쌀 앞에 글자에 전부 다 받침, 비읍이 있네요. 모두 비읍 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쌀의 찰기에 따라 차진 쌀과 매진 쌀이 구별되는데 쌀이 부살이던 시기에 각각 차브살, 뇌브살이었으니 비읍이 앞에 단어에 붙어서 찹쌀, 맵쌀 이렇게 된 거죠. 쌀뿐만이 아니라 벽시, 입대, 몹쓸 등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햇살이 아닌 햇살로 적는 이유가 여기 있다. 고려시대부터 우리는 쌀을 먹지만 부살을 먹던 조상의 말을 이어받아 쓰고 있는 겁니다. 밑에 1번 보러 갈게요. 찹쌀이란 단어를 우리말 셈에서 찾아보고 표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라고 해서 나라면 요거 시험 문제. 얘네들은 익혀놓고 확인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21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국어 생활을 할 때 국어의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선인들의 생활과 사고를 이해함으로써 고전 문학 작품이나 문학을 좀 더 풍부하게 감상할 수 있다. 국어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어에 자부심을 지니고 국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3번 보러 갈게요. 현대국어에서 국어가 변화하는 모습 탐구하기. 다음 기사를 읽고 우리가 겪고 있는 국어의 변화를 생각해보자. 언어는 역사성을 가진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 발전,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새로운 생각이나 기술, 기기가 생기면 새말이 생기기도 하고 생성. 사회 관습이나 문화가 변하면 쓰이던 말이 사라지기도 한다. 소멸.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매년 수백 개의 신어가 생성되고 있다. 이 가운데 유행에 따라 금방 등장했다가 금방 사라지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 유행어. 꾸준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사전에 등재되는 단어도 있다. 1번 볼게요. 모든 별로 자주 접하는 신어를 이야기해보고 어휘와 뜻을 함께 정리해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2번 1에서 정리한 가운데 앞으로 꾸준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사용될 수 있을 만한 단어는 무엇인지 영원히 답이 나지 않는 부먹과 찍먹. 저는 개인적으로 찍먹이에요. 찍먹 화이팅. 다음 페이지 볼게요. 원래 이 페이지는 여러분들 빈칸 채우게 하지만 이 단어만 예외적으로 저랑 같이 확인하도록 할게요.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로의 변화. 무엇이 엄격히 지켜졌으나 점차 약화되었다. 모음 조화. 옛 이응, 여린 히읗, 반 치음, 순경은 비읍 등이 사용되다 사라졌다. 초성의 자음이 여러 개 오는 어두 자음군이 존재했으나 오늘날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성조를 표시하는 방점을 나타내다가 성조가 사라지며 방점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성조 뭐라고? 말의 높낮이. 주격조사 이를 사용하다 주격조사 가도 사용하게 되었다. 주격조사 이의 형태는 영 형태 안 쓰는 거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쓰는지 기억하셔야지. 띄어쓰기 하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띄어쓰기를 합니다. 국어의 역사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국어가 변화하는 특성을 말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국어의 형식, 의미가 바뀌기도 하고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이나 담화 전개 방식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언어는 생성, 발전, 소멸의 단계를 거친다. 밑에 나와 있는 어휘뜻,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자신의 생각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는 니은에 해당되겠네요. 말이 낙을 어떠한 행동 따위로 나타내는 속내.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서 뜻과 보람을 찾아야 합니다. 의미, 가치 있는 것, 디귿. 그는 벼슬의 뜻이 없어 평생을 초야에 묻혀 살았다. 벼슬할 생각, 계획, 목표가 없었어 하겠다고 기억에 해당되겠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217페이지 세종어제 훈민정음. 얘도 한번 같이 정리할게요. 번역문이고요. 한글로 쓴 글을 우리말로 풀어 쓴 거 교시적 알려주고 가르쳐줍니다. 설명하고 있고요. 제재는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 창제의 동기와 목적.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펼치고 싶은데 그 뜻을 펼치지 못해 날로 써서 쉽게 익히고 편안하게 해주려고. 특징, 한글 창제 당시의 모습이 국어의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훈민정음 창제 및 반포의 의의를 알 수가 있다. 훈민정음 창제 정신, 우리말은 중국말하고 달라. 자주정신. 백성들 문자 생활 못하네. 안타까운데 백성 사랑해야 되죠. 애민정신. 새로 28자를 만들었어. 새로, 창조정신. 쉽고 편하다. 실용정신. 실제로는 이게 제일 시험 문제죠. 방점을 사용하여 성조를 나타냅니다.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사용합니다. 어떤 글자에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가 쓰였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연철, 이어적기가 사용됩니다. 받침에는 8개만 쓰는 팔종성법, 어두자음군이 있었고요. 모음조화 잘 지켜집니다. 국외음화, 두음법칙, 원순 모음하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말 체크. 용비어천가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죠. 뒷페이지 보면 소단원 평가 문제 있는데 얘도 역시 용비어천가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이어서 얘네들은 문제 풀게 하지 않을 거예요. 다 같이 풀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